어머님, 곱게 늙으셔야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말이 너무 심하네. 너가 오해하고 있는 거란다. 자꾸 이렇게 절 건드시면 정신병원에 넣겠어요. 미안하다, 애미야. 이 모든 일은 3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6살 된 김옥순이라고 합니다. 부산 감천동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 할머니예요.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두 아들을 키웠어요. 다행히 둘 다 잘 커서 결혼도 하고, 특히 첫째 기훈이는 저희 동네 근처에 살면서 제게 며느리와 손주까지 안겨줬죠. 첫째 며느리는 정말 딸 같았어요.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어머님, 앞으로 친딸처럼 모실게요 하면서 제 손 꼭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아, 내가 정말 며느리 복이 있구나 싶었죠. 결혼하고 나서는 더 잘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꼭 와서 어머님,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면서 안부부터 묻고 집 청소며 빨래며 다 도와주고 갔거든요. 어머님, 저 젊으니까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이러면서요. 제 생일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새벽부터 와서 미역국 끓여주고 직접 만든 케이크까지 가져와서는 어머님 덕분에 기훈 오빠 만났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꼭 안아주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어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친딸보다 낫다니까. 결혼할 때 친딸처럼 모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 지키고 있어. 이러면서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특히 준호 낳고 나서는 더욱 고마웠어요. 산후조리할 때 제가 매일 가서 도와줬는데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친정엄마보다 더 든든해요 라고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더라고요. 준호도 할머니 바라기가 되어서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저만 찾았고요. 며느리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제가 준호 데려와서 며칠씩 돌봐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하면서 미안해하고 나중에 몸이 나으면 꼭 제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서 가져다 주곤 했죠. 정말 그때는 행복했어요. 아, 이런 며느리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복이 많나. 혼자 애들 키운 보람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기훈이도 엄마, 우리 와이프 어때요? 제가 잘 골랐죠? 하면서 자랑스러워했고요. 준호가 4살 때까지는 정말 그런 식으로 화목하게 지냈어요. 명절 때도 며느리가 먼저 어머님, 제가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나서고 평소에도 어머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하면서 챙겨주고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언젠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며느리 아버지가 입원하셨을 때였어요. 며느리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을 받게 되셨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정말 효녀더라고요. 새벽같이 준호 맡기고 간병용품 가방 들고 병원 가서 밤늦게 돌아와서 준호 데리러 오고 어머님, 아버지가 수술하시는 동안 제가 며칠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준호를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친정아버지가 아프신데 당연히 가야죠. 저도 그래야지. 준호는 걱정 말고 병원 다녀와 라고 했어요. 1달 넘게 그렇게 했어요. 전혀 힘든 내색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님이 준호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아버지 곁에서
제대로 간병할 수 있어요. 라면서 고마워했죠. 그런데 있잖아요. 문제는 그 2달 후에 제가 갑자기 쓰러진 일이었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훈이가 회사에서 바로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깜짝 놀랐네요. 그런데 며느리는 안 왔어요. 기훈이가 와이프는 준호 돌봐야 해서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튿날에도 안 오고 사흘째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로만 어머님 빨리 나으세요 라고만 하고요. 그러다가 나흘째 되던 날 드디어 왔는데 아이고 참. 완전 빈손으로 왔더라고요. 친정아버지 병문안 할 때는 간병용품 가방 들고 다녔으면서 말이에요. 그것도 30분도 안 있다가 준호 학원 끝나서 데리러 가야 해요 라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물 한 컵도 안 따라주고요. 그때 옆 침대 할머니가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며느리들이 많이 달라졌네요. 우리 때는 시어머니 입원하면 밤새워서라도 간병했는데. 그 말 듣고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부끄럽고 민망하더라고요. 남이 봐도 이상하게 보이는구나 싶어서요. 더 가관인 건 퇴원할 때였어요. 기훈이가 엄마, 집에 가서 당분간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는데. 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끼어들더라고요. 오빠, 회사 일도 바쁜데 매일 어머님 댁 가기 힘들잖아요. 제가 가사 도우미 알아봐 드릴게요. 비용은 저희가 낼게요. 그게 어머님한테도 편하실 거예요. 아,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서먹서먹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따뜻했던 며느리는 어디 갔나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기훈이가 회사 출장을 가야 하는데 며느리가 몸살이 났다는 거예요. 준호 혼자 돌볼 수 없어서 제가 가서 도와주기로 했죠. 며느리 집에 가니까 많이 아픈지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갑자기 이렇게 돼서. 하면서 미안해하고요. 괜찮다, 괜찮아. 준호만 잘 챙겨주면 되지. 그래서 준호 학교 준비물 챙겨주고 아침 해주고 하는데 준호가 무심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엄마가 저랑 안 놀아주고 자꾸 나가요. 그래? 어디 나가는데? 몰라요. 근데 예쁘게 화장하고 나가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럼 친구 만나러 가는 거겠네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정말 이상한 걸 목격했어요. 며느리가 몸살이라고 누워 있었는데 전화가 왔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목소리를 낮추면서 잠깐만요 하고 방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았지만 웃음소리가 조금씩 들리는 듯 했어요. 그렇게 20분 넘게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때 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화장대를 보니까 립스틱이며 화장품이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평소에 정리정돈을 잘하는 성격인데 몸살이라고 누워 있으면서 화장품은 왜 어지럽혀져 있는 거죠?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 며느리가 서운한 감정이 있다 보니 자꾸 예민한 쪽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감천동 우리 동네가 재개발 확정이 났다는 거였어요. 동사무소에서 공고문을 보고 깜짝 놀랐죠. 제가 30년 넘게 살던 집이 재개발되면서 15억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살기엔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기뻐서 바로 기훈이한테 전화했어요. 기훈아, 엄마 집 재개발 확정 났어. 보상금이 15억 정도 나온다는데. 진짜요? 엄마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축하해요. 기훈이가 진짜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이제 너희들한테 부담 안 되겠다.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자세한 얘기 하자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 기훈이네 가족이 다 왔어요. 준호도 할머니 부자 됐다 면서 좋아하고 정말 가족끼리 축하하는 분위기였어요. 어머님 정말 축하드려요. 고생하신 보람이 있으시네요. 며느리도 밝게 웃으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더라고요. 언제쯤 나와요? 기훈이가 물어봤어요. 내년 말쯤 될 것 같다고 하더라. 와, 15억이면 정말 큰 돈이네요. 어머님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며느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런데 혹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셨어요? 재개발 보상금도 세금 꽤 나올 거예요. 세금? 아직 그런 건 생각도 못 했는데. 미리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세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볼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런 말 듣고 정말 고마웠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똑똑해서 이런 것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부동산 사기도 요즘 정말 많아요. 큰돈 받으시면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기훈이도 걱정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투자 권유 같은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안전하게 은행에 맡기시는 게 최고예요. 며느리도 덧붙였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제 걱정을 해주다니. 아, 내가 정말 복이 많구나. 이런 착한 가족들이 있어서 싶었거든요. 고마워요. 너희들이 이렇게 챙겨줘서. 혼자였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텐데. 그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들이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걱정해주는 게 느껴져서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며칠 지나서 기훈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와이프랑 얘기해봤는데요. 엄마 혼자서 그 큰돈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은행에 맡겨두면 되지. 그게 아니라요, 엄마. 요즘 금융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보이스피싱이며 뭐며. 혹시라도 사기당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래, 기훈이가 걱정해서 그러는구나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저희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제 통장으로 일부 옮겨두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드리는 식으로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괜찮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런데 이틀 후에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전보다 훨씬 밝고 적극적이더라고요. 앉아서 차 마시면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요즘 부동산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5억 같은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기엔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위험하다니. 네, 요즘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정말 많아요. 투자하면 이자 많이 준다. 부동산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돈 다 빼먹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뉴스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봐요. 이런 사건들이 매일 나와요. 70대 할머니가 20억 사기 당했다. 이런 뉴스들.
그 말 듣고 조금 무서워지긴 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싶어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요즘 재테크 공부도 하고 있고, 오빠도 회사 다니니까 금융 쪽은 잘 알거든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명의로 계좌는 그대로 두시고 저희가 관리만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돈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되고요. 통장과 도장을 맡기라고? 네, 어머님. 어차피 본인 아니면 못 빼거든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만 해드리고 어머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가져다 드릴게요. 그 말 듣고 처음엔 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지금까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결혼 초기의 딸처럼 챙겨주던 모습, 제 생일마다 정성껏 챙겨주던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이해가 나쁜 마음으로 그럴 리가 없지. 정말 내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 그래, 알겠어. 너희가 보관해줘. 어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안심이에요. 며느리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때는 며느리가 진심으로 걱정해서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제 안전을 생각해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며느리가 또 찾아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한 모습이더라고요. 앉아서 차 마시면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요즘 생각해보니까 집 명의도 바꿔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 명의를? 네, 세금 문제도 있고. 혹시나 해서요. 혹시나가 뭐야? 그러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좀 깜빡하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런 적 없는데. 며느리가 잠깐 당황하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어제 저한테 전화해서 점심 뭐 먹었니? 물어보셨는데 1시간 후에 또 똑같은 질문 하셨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어제는 며느리한테 전화도 안 했거든요. 언제? 나 어제 너한테 전화 안 했는데. 봐요. 기억 안 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준호 이름을 진호라고 부르셨어요. 또 거짓말이에요. 준호 이름을 헷갈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어머님, 부끄러워하실 일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때 마침 기훈이가 일찍 들어왔어요. 오빠, 며느리가 바로 달려가더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이 또 그래요. 방금도 본인이 전화 안 했다고 우기시고. 기훈이가 놀라서 진짜요?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같은 얘기 3번 하셨어요. 정말 걱정돼요. 완전 거짓말인데 기훈이는 믿는 모습이었어요. 며느리가 계속해서 어머님이 가스불도 자주 안 끄시고 열쇠도 계속 잃어버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지어내더라고요. 기훈이가 저한테 와서 엄마 괜찮으세요? 와이프 말 들어보니까 좀 걱정되네요 했어요. 나 멀쩡해.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기훈이한테 눈짓하면서 봐요. 이렇게 의심도 많아지시고 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왜 나보고 병원 가라고 해? 나 정상이야. 며느리가 기훈이 귀에다 대고 뭔가 속삭였어요. 기훈이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엄마, 일단 집 명의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정말 치매라면. 치매가 아니라고.
어머님, 치매 초기에는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며느리가 마치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눈빛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해명해도 기훈이는 며느리 말만 믿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럼 차라리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어떨까? 치매 환자인 척하면서 이 애의 진짜 속마음을 봐야겠다. 며느리가 방심하면 진짜 모습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연기를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어제 저한테 전화하셨죠? 하면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맞춰주고. 준호가 몇 살이에요? 물어보면 6살, 7살 하면서 헷갈리는 척했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신이 났어요. 봐요, 오빠. 어머님이 이렇게 헷갈리세요. 하면서 기훈이한테 계속 보고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중요한 서류들은 제가 보관할게요. 어머님이 깜빡하셔서 실수하실까봐 통장 비밀번호도 바꿔놨어요. 심지어는 어머님, 요즘 밖에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길 잃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그래, 알겠어 하면서 순순히 따르는 척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말 충격적인 걸 목격했어요. 그날 오후에 며느리가 어머님, 마트 좀 다녀올게요 하고 나갔는데 제가 우연히 창문으로 내려다보니까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몰래 뒤따라가 봤어요. 다행히 며느리는 제가 치매라고 생각해서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곳이 마트가 아니라 호텔이었어요. 그 남자랑 손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 이 애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를 기다렸어요. 3시간 후에 들어와서는 어머님, 마트에서 사람이 많아서 늦었어요. 하더라고요. 뭐 샀어? 살 게 없어서 그냥 왔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 날 며느리가 없는 틈에 아들에게 말했어요. 기훈아,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기훈이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하더니 엄마, 또 무슨 소리예요? 했어요. 정말이야. 엄마. 기훈이가 한숨을 쉬더니 엄마가 요즘 정말 심해지시네요. 와이프가 그럴 리 없어요. 내가 직접 봤다고. 엄마, 헛것 보신 거예요. 치매 때문에 없는 일을 찾고 있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마침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오빠, 무슨 얘기해요? 기훈이가 엄마가 또 이상한 소리 하세요.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고. 며느리가 깜짝 놀라는 척 하더니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하더라고요. 착각이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어머님, 요즘 정말 심해지셨어요. 없는 일을 찾고 있었다고 하시네요. 며느리가 기훈이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어머님 병원에 모셔가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망상 증상까지 나타나면. 기훈이도 엄마, 와이프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하더라고요. 아,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직접 본 걸 가지고 망상이라고 하다니.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기회가 왔어요.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치매 환자인 척하면서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전화 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 전화 너머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시어머니, 재산 정리하면 바로 이혼할 거예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15억이라며? 정말 큰 돈이네. 네, 이미 진명이도 거의 다 넘어왔고. 시어머니가 치매라서 뭘 해도 모르세요. 지금도 바로 옆에 있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 말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저를 치매로 몰아서 재산을 뺏고 이혼하려는 거였어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할 거야? 신경 안 써도 돼요. 제 말만 믿거든요. 시어머니가 뭘 말해도 치매 때문이라고 하면 끝이에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기훈이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들어와서는 어머님, 재밌게 있으셨어요? 하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계속 멍한 표정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으니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이 애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치매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먼저 며느리 가방을 뒤져봤어요. 며느리가 화장실 간 사이에 몰래 보니까 제 통장 사본이 들어있더라고요.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핸드폰도 봤어요. 그 안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들이었거든요. 오늘 시어머니한테서 통장 받아냈어. 이제 절반은 성공이야. 대단해. 15억이면 우리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집 명의만 바꾸면 끝이야. 시어머니가 치매라서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돼. 그럼 언제 이혼할 거야? 재산 정리 끝나는 대로 바로. 남편은 바보라서 끝까지 눈치 못 챌 거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며느리가 왜 갑자기 변했는지, 왜 제 돈을 노렸는지, 왜 이혼을 하려고 했는지.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됐어요. 통화 내용도 녹음해뒀고, 문자 내용도 사진으로 찍어뒀고. 드디어 복수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됐으니 복수할 때였어요. 마침 다음 주가 기훈이 생일이라서 가족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생일 당일 기훈이네 가족이 다 왔어요. 며느리도 완전 기분 좋게 와서는 어머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아드님 생일이라 기억하세요? 하면서 저를 치매 환자 취급했어요. 저는 계속 연기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더라? 하면서 헷갈리는 척하니까 며느리가 기훈이한테 봐요. 오빠 생일도 기억 못 하세요. 하더라고요.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제가 말했어요.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 할머니가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 어머님, 무슨 얘기예요? 며느리가 여전히 방심한 채로 물어봤어요. 며느리야, 너 요즘 어디 다녀? 저요, 그냥 집에 있거나 친구들이랑 만나거나 해요.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고? 네, 어머님. 왜요? 그때 제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럼 이 남자는 누구니? 제가 몰래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남자랑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님, 그게.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은 뭐니? 녹음해둔 통화를 들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시어머니, 재산 정리하면 바로 이혼할 거예요. 15억이라며? 정말 큰 돈이네. 기훈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이게 뭐예요? 했어요. 며느리가 당황해서 어머님이 몰래 녹음을 하신 거예요.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사생활 침해? 내가 치매라며? 치매 환자가 어떻게 이런 걸 녹음해? 그러자 며느리가 어머님 정신이 없으시네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헛소리. 그럼 이것도 헛소리니? 제 통장 사본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걸 언제 만들었니? 내 도장은 어떻게 찍었고. 며느리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줬어요. 아들이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못했어요. 오빠, 저는 정말. 그만해,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한테 치매라고 했으면서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였어. 그때야 며느리가 울면서 미안해요,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안하다고. 내 엄마를 치매로 몰아서 재산까지 뺏으려고 했으면서. 며느리가 변명했지만 기훈이는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날로 며느리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정말 속 시원했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쫓겨나고 나서 우리 집은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기훈이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며칠 동안 저한테 와서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와이프 말만 믿고 엄마 말은 의심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똑똑하신 줄 몰랐어요. 괜찮다, 아들아. 내가 나쁜 여자한테 속은 거지. 내 잘못은 아니야. 그래도 기훈이는 한동안 자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위로해줘야 했어요. 준호도 처음엔 엄마가 왜 안 와요? 하면서 찾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적응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빨라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다고 하네요. 할머니, 엄마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이러면서요. 가장 좋은 건 기훈이가 이제 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주말마다 와서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하면서 챙겨주고 준호도 자주 데려와요. 그 사기꾼 남자는 다른 여자들한테도 들통이 나서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해요. 며느리도 결국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 된 거죠. 저는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살고 있어요. 재개발 보상금도 안전하게 제 통장에 들어왔고, 집도 제 명에 그대로고요. 여러분, 저 같은 나이 먹은 사람도 이렇게 똑똑할 수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호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